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 상대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재 시각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동부로 파견된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대부분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관련해 더 진전된 사실관계가 공식 확인된 겁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and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Russian forces have trained the DPRK soldiers in artillery, in UAV,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which are critical skills for frontline operations. However, Russia's battlefield success using these DPRK troops will in large part be dictated by how well the Russians can integrate them into their milit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반중 강경론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공화당 내 유력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Because together with Donald Trump,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not just 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지한파로 평가됩니다. 북한을 한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범죄 집단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대중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육군 그린베레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방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타이완 방어를 위해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And people overwhelmingly chose to turn the page on the failed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on the economy, on the border, and on foreign policy. 주요 인선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마가 세력으로 불리는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이들을 견제할 역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종신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마지막까지 전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한 합병론자를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하면서 중동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임기가 2달여 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고대 유물을 선물로 전달하며 그동안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You've been an incredible friend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for decades, and we will never forget, ever in history. You know, my commitment to Israel is ironclad, and we share a deep friendship.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being here. 한 달 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경고하며 가자 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촉구했던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기 지원도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대사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하며 이스라엘에 힘을 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기 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 합병을 주장하는 중동 강경론자입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West Bank. It's Judea and Samaria. There's no such thing as a settlement. They're communities, they're neighborhoods, they're cities. There's no such thing as an occupation. 이스라엘의 실권자 네타냐후 총리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Another attack on Israel would simply cripple Iran's economy. It would rob you of many more billions of dollars. 트럼프 당선 이후 이스라엘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사진을 찍고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새 행정부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골프장에서 머스크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머스크가 삼촌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카이 트럼프는 대선 승리 뒤 트럼프 당선인 일가가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에도 머스크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머스크는 지난 5일 대선 개표 때부터 트럼프가 겨울 백악관으로 부르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체류하며 내각 후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당선인의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10만 달러 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자,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급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결국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후 3시 55분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포인트 오른 9만 45.3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전날에는 8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이 매수세는 9만 달러 선 벽을 넘지 못했고 차익 실현이 되고 일어나면서 가격은 8만 5천 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유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8만 9천 달러 선을 몇 시간 만에 회복하며 9만 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8만 8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일인 5일 오전에만 해도 7만 달러 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현재까지 약 3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에서는 1조 7천억 달러로 은과 국내 증시를 앞질렀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 개의 비트코인과 미래에 획득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집권 2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 비트코인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 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 동부 시각 오후 4시 25분 기준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2.17%포인트 하락한 3,287달러, 솔라나는 2.69%포인트 내린 213.2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9%포인트 급등한 0.3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4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8만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입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 7천 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8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은 14만 8천 명이 줄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도소매업은 8달째, 건설업은 6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3만 3천 명 감소해 4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약을 정식 비준한 가운데 중국은 북러 양국 협력과 거리를 두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양국의 조약 비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북러 양자 교류 협력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우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분기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천 명을 넘겨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입국자 대부분은 유학비자로 파악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편들이 현지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회항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정전이 빚어져 2,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길어진 비행이 피곤한지 좌석 여러 개에 걸쳐 누워 자는 승객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을 떠났지만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지 못하고 필리핀 상공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치솟은 탓에 현지 착륙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딱 왔는데 호텔을 쭉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호텔들 다 날아간 거 취소 불능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편이 회항하면서 불편을 겪은 승객만 400명입니다. 비상 계단에만 불이 켜 있고 아파트 세대 쪽은 모두 어두컴컴합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일대 전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파트 3개 단지 2,000세대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네, 익히고 있는데 조금 시기대가 정전이 나가지고 사실 지금 세관기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한전은 다른 배선을 통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설비 교체가 필요한 1,000세대는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한옥지붕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에 새빨간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공주 사곡면 야산에서 난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곡사에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대 인근 바다에서 5톤급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승선원 5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승선원 일부는 멀미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숨지기 이전에도 140여 차례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사망사고가 난 직후 관장 최모 씨가 삭제했던 도장 내부 CCTV 영상 2달치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숨진 아이가 2달 동안 최 씨에게 폭행당한 정황이 140차례 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최 씨의 추가 학대 혐의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진 등을 지웠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체혈 모습을 찍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0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이 열린 금고 사이로 돈다발 수십 개가 보입니다.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28억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표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준 뒤 마치 상품권을 거래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세탁해준 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경찰서 진흥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가 보닛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습니다. 피해 차량 뒷부분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불법 추심 문제와 관련해 YTN이 전직 사채업자를 만나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면서 아이는 물론 직장 동료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 탈출구를 찾기 위해 찾아가 상담했던 사채 피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이런 엉터리 차용증은 빌린 돈을 부풀려 갈취하는 데 악용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한테라도 받을 때 나는 2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에 50이라고 적혀 있어봐요. 50만 원 빌려줬다 봐봐. 6살 딸을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도 피해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리를 노리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애들 건드리는 거죠. 학교까지 전화해서 실제로 협박을 하고 담임선생하고 또 욕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아이 등 가족은 물론 친구나 회사 동료를 상대로도 불법 추심에 나서며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데 이를 위해 지인들 연락처를 담보로 받거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아 주소록을 통째로 빼가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2년여 동안 일했던 전직 불법 사채업자도 가장 먼저 배운 건 겁주는 방법. 그중에서도 지인 추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일단 지레적으로 겁을 줘야 되는 거죠. 쟤 너희 아빠 누구지? 내 돈 빌려갔는데 내 돈 갚아라. 왜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갚지 못한다 그러면 대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 노출이나 이런 거래서 보내라고 하면 이자를 조금 감면시켜 줄 테니 일단 보내라. 사채업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데 실장, 팀장 등 가짜 직책을 대며 SNS나 대포폰으로만 피해자들과 접촉합니다. 빚에 허덕여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채업자인 척 SNS로 접근해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길 반복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어떤 저항도 덜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다. 아이와 부모님, 친구와 직장까지. 피해자들의 모든 걸 소나귀에 해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경에 이어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고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폭력이나 협박 같은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도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인데 앞서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부당 접근하는 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불법 추심과 관련한 YTN 단독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 막을 대책을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파산회생 변호사회 회장 박현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불법 추심에 시달려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있다고요? 네, 당장 작년에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을 때 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단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지인에게 배포 협박한 사례도 있고요. 네. 또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한 사례도 있고 특히 또 여성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흥업소에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겠다 협박하거나 또 조직원 수십 명이 폭행 협박하는 등으로 해서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숨진 A 씨의 사례를 보니까 처음에 빌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더니 1분만 지나도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리가 3,000%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흔히 쓰는 수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이나 주부 등이 대상이 될 텐데 네.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자가 계산되면 2,000%, 많게는 28,000%라는 초고금리 이자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에 128만 원 갚으라고 하거나 50만 원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후에 원리금 8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최근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영세 자영업자에게 1,140만 원 빌려주고 58일 동안 매일 30만 원 갚으라고 해서 568% 이자를 수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봤더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지인의 인터뷰도 사실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신 어떤 협박의 수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사례들이 결국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추심업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불법 추심업자들이 이제 채무자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채무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 오도록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확보한 개인 신상 자료 또 가족 관련 자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자료들을 조합해서 심한 욕설이나 협박 내용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무자에게 보내거나 또는 이제 지인들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으면 네. 지인들의 연락처로 그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욕설, 음담 메시지를 섞어서 보내거나
요즘은 또 SNS 계정이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심각한 경우를 보면 채무자에게 이자 경감을 해주겠다 이런 미끼로 성착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환을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돼서 최근에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채무자가 참 견디지 못할 정도의 괴롭힘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남은 가족들에게도 협박과 독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남은 가족들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채무자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한 네. 경우에도 결국 빚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인데요. 네. 이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 상대로 여전히 채권 추심업자들이 채권 추심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때도 채권 추심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협박행위나 또는 법을 위반한 독촉행위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에게까지 추심행위를 한다면 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민사적인 문제를 보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행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을 보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법에서는 초과 이자 지급한 부분을 기존 원금과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원금과 이자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뒤부터는 갚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결국 넘어가게 되고 네.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네.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네, 주로 신용등급이 최하위 계층 또는 이제 병원비, 수술비 등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최근에 뭐 실직자, 또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들이 이제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보면 결국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유혹하는 그 쉬운 대출 접근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높은 이자율로 이미 원리금 상환에 한계가 온 사람들인데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냉정하게 생각해서 될 때는 빌려서는 안 되는데 네. 이미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율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결국 제도권 금융위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해서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한도도 좀 부족하고 특히 대한금융 상품이 좀 부재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그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불법 대부업체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은 개인 신용 정보가 아시다시피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NS 타깃 광고가 들어옵니다. 즉 이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온라인 광고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전단지나 길거리 명함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무차별적인 스팸 문자도 국민들이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대출 모집인을 사칭한 전화도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생활 밀착형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출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뭐 시장, 병원 근처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폰도 이용을 하고요.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추적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 통화를 사용해서 네. 이용하기 때문에 신원 추적을 좀 피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거래 기록을 숨기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대포 통장 같은 경우에도 그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해당되는 대포 통장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예 대포폰, 대포 통장만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피해자분들이 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돼서 네. 피해자들이 해당된 대출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수사 단속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일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어떤 허점들이 있는 걸까요? 일단 불법 대부업체를 양산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대부업 등록이 너무 쉽습니다. 자본 요건이 통장 잔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네. 일단 등록할 때 한번 증명하면 되고요. 이후 출금해도 등록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정사업장이 필요한데 실제는 현장 실사가 나오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네. 공유 오피스가 요즘 많은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서 사실상 대부업체를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하는 데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거 수집이나 불법 대부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막상 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올리더라도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들 또한 스스로 이제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구제받는 데 있어서 우리 법실무가 적극적으로 조력해주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일단 당신이 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 절차나 지원 절차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 내몰린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긴급 자금이나 정책 자금의 규모가 부족하다. 서민금융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일선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불법 대부업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선 행정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키포인트는 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민사적인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예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불법 사채 조직에는 전과자가 많아서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실제 대법원 통계를 보니까 2019년, 2022년 4년간 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된 사람인데 네. 9.1%만 1심에서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나머지 39%는 집행유예를 풀려났고요. 또 3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 불법 사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보니까 이 피고인들 51%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결국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행법정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만 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네. 적발되더라도 원금 약정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게다가 연 20% 이자까지는 법령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국회에 최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여 약정 전체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서 채권자가 원금도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네. 지금 최근 정부에서도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상해 또는 폭행 협박을 원인으로 하는 이런 반사회적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무효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처벌은 낮은 데 비해서 이제 이익은 높기 때문에 뿌리 뽑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은 민사행위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부업법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네. 또 정부 측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불법 대부업을 몰아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예산, 그다음 전문 인력이 배치돼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해드리고 싶고 네. 결국 이 불법 사고금융으로 몰리는 금융 소외계층 이 보호할 지원 방안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불법 추심과 관련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지금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로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제 대부업체 추심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채권 추심법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예 본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변호사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환 능력을 보다 원리금 증가 속도가 빠른 한계 채무자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네. 빨리 개인 파산 제도나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약탈적 추심 제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채무자 회생법은 결국 채무자의 자살 방지법입니다.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변호사 선임은 정부가 뭐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 돈으로 이제 지원해서 지원받아서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을 통하게 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통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파산회생 변호사 회장 박현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11월 13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능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은 뒤 시험장의 위치와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 해법에 열쇠를 준 전공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립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명 씨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600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시간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물론 관련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창원 산단 관련 업무를 하는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명 씨가 추천한 의혹을 받는 장모 씨는 지난해 4월 원장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고 명 씨 측은 과장한 말이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명 씨의 창원 산단 지정 개입 의혹과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엔 역주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최상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회피하면서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대표가 특검법 협조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이처럼 압박에 나선 건 여당의 집단 이탈 대신 개별적인 균열을 노린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반응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을 다듬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두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되 야당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여당 이탈 노림수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선 여권이 폭넓게 거명되며 거부감을 보이는 총선 또는 재보선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전방위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들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봉합에 우선순위를 둔 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분열을 노린 꼼수이자 하책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원안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상권분리 파괴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독소 조항을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건 결국 여당 분열을 노린 일종의 미끼로 보고 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역시 야당 거부권, 즉 비토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야당의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역시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며 특검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예요. 특별검사,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간 친한계에선 뚜렷한 쇄신 조치 없이는 김 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전국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담화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당정 갈등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류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일 대우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여당은 이번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당분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격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문제를 비롯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현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은 세계 각국이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은 세심하게 조율된 외교 전략으로 골프채를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도 대통령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속에서도 국익을 증진할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정상 간 관계만 강화한다고 트럼프 2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 돈독한 친분을 다졌지만 당시 일본이 특별히 혜택을 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민심 불감을 덮으려는 꼼수이자 의도된 거짓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치러 갔다가 언론에 포착되자 이를 외교로 포장해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급조해낸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반복됐던 거짓 해명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실의 변명을 믿지 못하는 거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에 나섭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더 많은 국가와도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지 약 반년 만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오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처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둘은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 운전했는데 운전 연습을 하던 B씨가 사고를 내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기 명의로 된 렌터카 보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10대 2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대에 빠뜨린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초동대처 미흡으로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하고 A씨는 그 사이 맥주 2캔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의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내년 중령 진급이 예정된 38살 장교 양모 씨. 피해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양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재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양 씨는 검거 초기엔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차량을 타고 자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자주 다투던 상황.
결국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반 출근길에 A씨와 크게 싸운 양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런 뒤 오후 3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A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A4 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인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내용 등 각종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실종 신고 뒤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 조사 결과에서도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이고 계획 범죄 성향이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양 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호흡기 감염병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이 나는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백일해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말 백일해에 걸린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백일해는 환자나 보균자의 비말로 전파되며 감염 시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하지만 1세 미만 영아,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백일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21명이던 환자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벌써 3만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03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연 감소가 줄며 집단 면역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7세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지난 8월부터 6세 이하 유아 환자가 증가해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1세 미만 영아에서도 일주에 3명 안팎이 새로 보고되다가 지난주에 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 이전은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7에서 36주 사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엄마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이제 태아에게 가서 애가 생후 2개월 동안 백일해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와 돌봄이 소아청소년 연령대 학생들도 적기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백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세계적인 백일해 유행으로 국내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약한 어린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방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통계 작성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생후 2달이 채 안 된 영아인데 국내에서의 첫 사망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일해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백일해는 영유아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6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영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백일해 감염 예방과 이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세계 통계를 보면 사망자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발생하던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주로 이제 그 백일해 사망은 의료 시스템이 좀 취약하거나 백신 접종이 잘 되지 않는
개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오래가지 않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나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백일해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백일해는 어린 영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산모들의 대상으로 한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백일해라는 질병, 자, 100일 동안 기침이 안 멈춰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 질병입니까? 예, 말씀대로 이제 100일 동안 기침이란 이름처럼 이제 심한 기침이 이제 주된 이제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콧물이나 재채기, 열 같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기침이 매우 심해지고 좀 발작적인 기침, 뭐 구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랑 좀 비슷하게 비말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기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침이 감기나 독감 같은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예, 기침이 매우 심하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기침이 너무 심하게 해서 구토를 한다든지 흡소리가 나는 그리고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정도의 심한 기침이 특히 아주 어린 영유아에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증상이나 감염 경로는 또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감염 경로는 코로나19와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비말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이제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나 이제 기침 예절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백일의 유행이 계절성도 영향을 줄까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봄이나 가을 같은 이제 계절성을 좀 따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연중 발생하기도 하고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유행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계절성이 조금 그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연중 발생하는 양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일의 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좀 느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도 매우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병원에 계시는 소아감염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고 실제로 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진 영향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백일의 백신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2, 4, 6개월, 15, 18개월, 4, 6세에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은 그 완전한 백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년, 7, 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11, 12세 때 청소년 들어가기 좀 직전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후에도 다시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유아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지금 막 출산을 앞두신 그런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제 산모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백신을 맞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감염은 예방할 수 있나요? 5, 6년 정도는 안전한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초기 몇 년 동안에는 백신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들도 백신 접종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는 나이대의 환자들은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아주 오랜 기간 경과되었거나 아니면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한 생후 2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영아들이 주된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어떤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어린아이에게 이 백일해가 특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감염 자체도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역시 이제 면역 수준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단 그 지역 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백일해가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이제 큰 발생은 없지만, 하지만 그 자연 노출을 보통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출 경험이 없거나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어린 영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감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외에도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일해에 감염이 됐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병원에 꼭 가야만 하는 질병일까요? 예, 백일해가 의심이 되거나 백일해에 감염되었다고 진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일해는 세균이 있고 항생제 치료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합병증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집에서 어떻게 쉬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폐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폐렴이었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초등학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폐렴 환자들도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최근 몇 달간 한 거의 10개월간 유행을 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균에 의한 폐렴이 많이 유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가을 겨울에 들어가면서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도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 폐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좀 일반 폐렴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소아에서 많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 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폐회 증상들이 많고 아이들이 이제 매우 심한 그 대엽성 폐렴 같은 거는 아니지만 발열이라든지 기침이 매우 심하고 증상이 오래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 3년마다 한 번씩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조금 그 휴지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유행을 했던 게 최근 한 1년간의 일이 되겠습니다. 예. 매우 심한 발열과 기침이 나타나고 전파력까지 강해서 2, 3년마다 한 번씩 유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폐렴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예. 폐렴의 초기 증상은 이제 감기와 매우 비슷해서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고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 숨 쉬는 게 좀 힘들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폐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기침이 심해지면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렴을 의심해 봐야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겨울의 날씨가 기온 변화가 극심하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호흡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좀 감기라든지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나 이제 습도를 한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 60%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하루에 3번 이상, 한 2, 30분 이상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를 하시고요. 충분하게 이제 수분을 마시고 균형적인 식사나 이제 운동 또 이제 필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독감이라든지 폐렴구균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환기나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그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가상화폐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시각 오후 3시 5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포인트 오른 9만 45.3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 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30% 급등했고 머지않아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단기 과열에 이르렀다는 관측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82.15포인트, 0.86%포인트 내린 43,910.9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36포인트, 0.29%포인트 밀린 5,983.99,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36포인트, 0.09%포인트 내린 19,281.40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6% 넘게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하며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증시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잠시 환호했던 우리 증시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해 연초 대비 5.2%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깊어 연초 대비 17%나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로 다우 지수가 15%, 니케이 225 지수가 18.8%, 항생 지수가 2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우위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들어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이 큰데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14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주로 반도체주에 집중됐고 이 흐름은 미국 대선 후 더 강해져 미 대선을 전후로 반도체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기술 우위의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이면에는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 기업 문화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삼성 자체도 지금 어떠한 돌파구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트럼프 당선 후 우리 증시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내년 초까지는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에서의 어떤 부진보다는 부진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서학개미 투자가 1.5배나 늘어나고 비트코인 폭등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증시를 추월하면서 우리 증시가 받는 소외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어떨지 오늘 아침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2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어제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 이후 처음으로 2,5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증시는 이런 가운데서도 원화 약세 그리고 전기 전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476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반등하면서 7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은 6.5원 오른 1,410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 1,400원대로 복귀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410원까지 찍은 상태에서 환율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증시 사항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등으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9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6.5%포인트 하락한 81.2%로 집계됐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권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에 힘입어 입주율이 1.9%포인트 상승한 81.8%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부산, 경상권이 0.5%포인트 상승한 67.4%로 집계됐고 강원권이 보합을 기록한 데 비해 광주, 전라권, 대전, 충청권 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면플레이션 현상에 지난달 서울의 자장면과 칼국수 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자장면 가격은 7,385원으로 전달보다 77원 올랐습니다. 지난달 칼국수값 역시 77원 비싸진 9,38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균 가격으로 중식당 가운데는 자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곳도 많고 명동교자 칼국수는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없어도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당초 2.6%에서 2.5%로 다시 2.2%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KDI는 현재 수출이 양호한 흐름이지만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 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는 등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었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가 일부 회복하겠지만 수출은 올해의 7%에서 내년엔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이 2026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이 같은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기 급락과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도 또 다른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KDI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우리가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 3년 뒤부터는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관리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높다며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대한의사협회를 한동안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 해법에 열쇠를 진 전공의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임현택 전 회장을 대신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 만에 결정됩니다. 비대위원장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입니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법으로 맹목적 대화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독단적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투쟁도 없이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를 철수시켜야 한다거나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철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협에서도 반대를 해왔고 무의미하다. 마지노선인 다음 달 정시 모집 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월 13일 수시 발표가 있고 12월 말에 정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차가 남아 있어요. 한 달 안에 누군가는 선배로서 목숨 걸고 후배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특히 임 전 회장 탄핵을 요구해 관철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박형욱 부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이란 불만이 나오는데 전공의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입니다. 의협 대의원 244명은 모바일로 후보 4명에게 투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어제 마감된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모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20.3%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불이됩니다. 허위 문서로 2달 가까이 위로 휴가를 받은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22살 문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복무하는 장병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복무를 했던 문 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이 수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 구직급여라고 하죠. 지급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오히려 일할 동기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 4천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신청자도 1년 전보다 12.4% 늘어난 8만 9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에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10월 지급액만 1조 원이 넘고 연말까지는 총 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문제는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그리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여기에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빈틈이 많다 보니 한 어업 종사자는 한 곳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1억 원 가까이 구직급여를 타기도 했습니다. 적발되는 부정수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 상태로 꾸민 사례가 지난해만 해도 2억 2만 3천 건, 300억 원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52%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급액이 적지 않다 보니 구직급여가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9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대 41만 6천 명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금액을 50%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째 매년 10조 원 이상 지급되는 상황, 구직 동기를 살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루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피해야 할 행동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열어보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들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긴 시간 정신을 놓고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는 수면 시간을 더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시험 전날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극대화되는 포모 증후군으로 SNS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능 이후 지인을 만나 해방감을 느낄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보양식처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모레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예정된 항공기 156편의 운항 시간을 미리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수험생 이동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재판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판단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취임 전 사건들을 종결한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Donald Trump was arraigned on a New York Supreme Court indictment returned by a Manhattan grand jury on 34 felony counts of falsifying business records in the first degree.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뒤집을지 유죄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과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국가기밀 반출과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을 취임 전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 불기소 정책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는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취임 즉시 사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assault on our country, and it's a country that's failing. It's a country that's run by an incompetent man who's very much involved in this case. This is really an attack on a political opponent. That's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이 취임 이후 법무부에 사건 기각을 요구하거나 트럼프 자신이 전례 없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또 다른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은 수사검사와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 재개돼도 트럼프 측은 면책특권을 내세울 전망인 만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습니다. 이곳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판단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9일 내려질 전망이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유의미한 형량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지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추진을 위한 전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취임하자마자 정책 유턴을 예고하면서 진행 중인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겁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측과의 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4시간 이내 종전 공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We're going to surging that aid to Ukraine.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strongest everything that they need on the battlefield to push back against Russia's aggression. So that certainly doesn't change. 바이든 정부는 처음으로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메탄 배출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자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곧바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EPA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환경 법안에 반대해온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reverse the state's ban on the safe extraction of natural gas and approve new pipeline applications.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TSMC 등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 5년 동안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 협상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권 1기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가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물론 감세, 기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먹을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잠비아 전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후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YTN과 월드비전은 어제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9회 더 기프트 잠비아 식수 프로젝트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희망의 우물 콘서트로 시작된 이 자선 음악회의 공연 수익금 전액은 잠비아 식수 인프라를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오전에 꼈던 안개는 대부분 거쳤습니다. 현재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시거리도 평소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7도가량 웃돌며 마치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이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19도로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함예진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